안녕하십니까. 연세안병원 황세희입니다. 명의가 사라지는 명의 소멸 시대를 맞아서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김종수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참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12월 31일에 계단을 살짝 내려가다가 뛰지도 않았는데 발목이 뼈가 아주 진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그래서 몇 달 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치고 보니까 이거는 오늘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주변에서 참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봄에 기분 좋다고 이렇게 막 겨울뿐 아니라 막 뛰어다니시다가 발을 접질르다가도 이게 골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필수 의료라 그러죠. 분야의 명의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명의야 뭐 신체 각 분야 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를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히 생명을 죽음의 저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삶의 영역으로 구해주는 의사를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김종수 교수님도 한국 의료계가 낳은 명의 중에 한 분이시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김 교수님 본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필수 의료 중에서도 이 두 개를 절개도 하시죠. 이렇게 머리를. 예, 개두술이라고 예, 그러죠. 개두술을 절개하시고 병든 뇌혈관 네. 그리고 후유증 이런 거 수술하는 말하자면 진짜 고난도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늘 하는 얘기지만 지원, 그러니까 신경외과 차원이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네. 교수님이 전공하시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아주 후학들이요. 젊은 세대들. 예. 지금 이제 의과대학을 막 졸업하고 자기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우리 후배 의사들을 보면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니까 가치관도 바뀌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힘든 과, 뭐 3D과라는 말도 옛날에 있었고, 하여튼 그런 힘든 과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다행히 신경외과는 제가 전공하는 뇌혈관뿐만 아니라 뇌종양, 척추, 통증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다행히 신경외과 전체로 보면 전공의 지원이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힘든 과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응급수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한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밤새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힘든 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의사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지금 그냥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뭐 워낙 빅5 대표적인 병원 아닙니까? 삼성서울병원이니까 그래도 이제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교수님 뭐 살짝 네. 이건 여담이지만 솔직히 신경외과 지원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척추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소위 말해서 분과학회 회원 분포를 보면요. 아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 신경외과 학회 회원의 70~80%가 척추 통증을 비롯한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뇌 수술을 이외의 것들을 하고요. 뇌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의 한 반 정도가 이제 혈관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반수가 이제 뇌종양이라든지 기타 기능 신경외과
등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파트의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의 한 20-30% 정도만 뇌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 뭐 50대 이후 중년이 많고 네. 과연 진짜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뇌 수술을 담당하는 젊은 층이 얼마나 될지는 뭐 너무 슬픈 얘기니까 자세히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는 훨씬 네. 심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흔히들 하는 내과도 이번에 경북대는 명문이지 않습니까? 네. 경북대 병원 보니까 뭐 지역 의료 활성화 시킨다고 아주 과감하게 내과 네. 지원을 16명의 TO를 줬어요. 네. 근데 1명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슬픈 얘기고 좀 네, 암담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네. 자세한 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수 의료 문제는 지난 40년간 뭐 홀대한 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현 상황에서 문제를 개선시키기는커녕 낙수 의사 생산으로 막으려고 할 뿐 아니라 의료 소송에 관한 그것도 아직 해결을 안 해주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환자로서 앞으로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의사로서가 아니라 참 어떻게 잘 되기를 진짜 제가 바라는 사람이고요. 인생을 걸고 사실 신경외과 뇌수술을 하신 분으로서 그렇죠? 네. 젊은 시절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좀 간단한 소회는 어떠신가요? 보통 이제 뭐 지금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의사들의 생각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우리 같은 세대가 이제 신경외과를 전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혈관 수술이니 아니면은 뇌종양 수술 같은 어려운 수술들을 하기로 마음먹은 데는 다들 이제 뭐 당시에는 아주 투철한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 한 명 살리고 응급실로 온 중환자를 보고 환자가 깨어나고 또 살아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나도 평생 저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죠. 이게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소명의 결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의료 체계나 지금 같은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게 없고 오로지 한 병원에 또는 한 과의 역량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고 대부분은 그때는 교수님들은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교수님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의 역할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외과 레지던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신경외과의 영역에서 내가 이게 조금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내가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밤새 수술하고 집에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나도 훌륭한 의사가 되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이제 우리 후배 의사들이나 우리 제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걸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 교수님 가실 때는 신경외과가 가장 우수한 네. 학생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적이 있었죠. 예, 그랬었던 때 가셨는데 이제 최근에 교수님보다 조금 1-2년 아래인데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같이 계셨대요. 네.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신경외과 선생님 교수님을 보고 참 공부 잘했던 우리 친구였다고 하니까 전공의 선생님이 진짜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변했죠. 예. 제가 좀 또 김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기 전에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뭐 충격적인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네. 한 의대생이 이제 본과 4학년 실습을 돌았어요. 네. 명문대 의대생이고 네. 뭐 요새는 뭐 의대생들 뭐 어디나 다 우수하지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습을 돌다가
이제 심장 수술, 뇌는 아니고 심장 수술, 흉부외과 실습을 도는데 그 교수님이 정말 이 수술 현장에서 네. 막 뛰는 심장을 네, 네, 해갖고 네.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네. 교수님이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이렇게 학생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예, 예. 학생한테. 네, 네, 네. 좀 이런 건 좀 요새 좀 주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학생이 또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서 네. 나는 흉부외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예. 그랬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교수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네.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신세 망치려고 인성인 무슨 인술인이 이런 걸 해서 네. 애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막 허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예 옛날에 교수님이 사실 그 신경외과 수술하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셨지만 네. 환자들이 좀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랬죠. 예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막 너 뭐 틀리는 짓 하나 두고 보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시절이 아니고 진심으로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았나요? 아이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랬던 게 있겠죠. 예. 글쎄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 보호막이나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인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의료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의료도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치료 결과도 뭐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습니까?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게 그 제도의 뭐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 의사한테 바라는 바나 의사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의료계에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실 서양 의술이 처음 들어온 게 선교사, 의료 선교사 알렌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그 민씨 집안 갑오 정변 때 김옥균 난데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이제 살려갖고 고종이 감동해서 세운 게 재중원이잖아요. 그래서 141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15년 전에 한국 의료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환자분들이 싫다 그러고 싫다는 분들이 많고요. 뭐 불만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 저는 환자가 될 사람으로서 사실 좀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긴 하는데 뭐 그건 차차 만들어 갈 것 같고 국민 정서가 그렇다면 의료계가 수용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뭐 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낙수 의사들 많이 만들어서 뭐 근데 강제로 지방에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같은 경우를 의사를 뭐 강제로 너 해라 이렇게도 못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의료 현황은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수 교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교수님은 모두에서 본인 뭐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죠. 삼성의료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1986년에 올해로 꼭 40년이 됐네요. 그렇지.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또 인턴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수료하시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신 다음에 또 신경외과 전임의 과정도 서울대병원에서 하셨어요. 그다음에 1995년부터 성균관의대 지금 재직하고 계신 신경외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직해 오신 거죠. 지금까지. 제가 95년에 갈 때는 94년도에 삼성의료원이 개원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 건 97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과대학이 생기기 한 2년 전부터. 전에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먼저 하셨네요. 전문의 먼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 의과대학이 이제 설립이 된 거죠. 2000년에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파운데이션에서 연수도 2년 하신 것 같고요.
19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뇌혈관 회장으로 예. 회장 1년 임기 회장을 했는데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뭐 학회 활동을 많이 못 했던 게 좀 아쉬운 점이 예. 있죠. 예. 여기까지가 네. 저희가 이제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나오는 거고 이거 말고 네. 또 좀 추가로 하고 싶거나 지금 자랑하셔도 됩니다. 내가 예. 삼성의료원 교수를 하면서 네. 한국 의료계에 이런 거를 좀 업적이 있다. 자랑해 주세요. 예. 예. 뭐 사실 의사들은 자기 자랑을 하면 전 조금 약간 쑥스럽습니다. 평생 좀 이렇게 훌륭한 수술, 어려운 수술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되게 괜찮은 의사들을 보고 이제 뭐 제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괜찮은 의사들한테 소회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정년퇴임 기념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러 다니는데 그런 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잘했던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잘 못했던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뭐 그래도 굳이 당신은 30년 동안 뭐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2010년 좀 전에 동맥류 제가 수술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맥류 수술인데 뇌동맥류 수술인데 동맥류 수술을 하면은 혈관 손상으로 이제 마비가 되거나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생길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수술 중에 모니터링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무렵경에 이제 처음 도입해서 당시에는 수술 합병증을 제로로 만들어 보자라는 말도 안 되는 포부로 일해 왔고 그게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돼서 뇌혈관 수술하는데 모니터링 없이 수술하는 거는 거의 뭐 말프랙티스에 가까운 걸로 이제 스탠다드 자리를 잡아 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수술을 좀 더 간략하게 더 빠르게 옛날에는 뭐 대여 시간 걸리는 수술을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좀 도입하고 그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정도입니다. 예, 말씀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도입하신 네. 모니터링 때문에 합병증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랬죠. 예. 그리고 뭐 대여섯 시간 하던 거를 한두 시간에 하게 했다는데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아주 가볍게 살짝 넘기시네요. 예,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전에 지금 저희 시청자분 질문이 있으시니까 네. 요거는 어쨌든 신경외과 관련이니까 좀 네.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헬로스테이션 완님께서 교수님 개주술을 진행한 지 2개월 반이 지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예 통증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욱신욱신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남기시는데 심하지 않은 통증은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네. 골이 붙는 거죠. 예, 예.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예. 사람이 이제 피부를 절개하면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봉합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이제 상처 부위에 실밥을 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연부 조직까지 다 붙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붙으면서 피부신경이 이제 다시 이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의 그런 통증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골류압은 뼈가 부러졌다가 뼈가 붙는데도 한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류압도 개두술을 한 뼈가 다시 붙는데 한 두세 달이면 충분히 다 골류압이 일어납니다. 네. 사실 뭐 저는 환자로서 이번에 다리 골절을 당한 사람으로서 제 수술했거든요. 이게 나사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뭐 개두술은 아니지만 지금은 3개월 넘었는데 굉장히 수술을 잘해 주셨어요. 성공적으로 하고 붙었지만 굉장히 느낌이 아직 이상하고요. 예. 뭐 1년은 가야지 이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일단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보라볼라 J70 님께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개두술이 좀 어떤 과정인지 간략하게 또
회복 기간 저런 거는 좀 사람마다 틀릴 것 같긴 한데 개두술 과정과 그 회복 기간 또 다른 수술보다 개두술이 장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셨어요? 네. 글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뇌종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뇌종양은 소위 말해서 두개골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다 통칭 뇌장염이라고 그러는데 뇌종양은 뇌를 싸고 있는 여러 막이나 신경에서 생기는 종양도 있고요. 뇌세포 자체에서 생기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병이기 때문에 어떤 종양이냐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위 말해서. 뇌종양은 그 종양의 종류만 100가지가 훨씬 넘거든요. 그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예, 방법이 예. 굉장히 다양하다는 종류, 위치, 네. 나이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뇌종양으로 뭐 개두술을 번역하다 그러면은 저거는 거의 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꼭 해야 되는 수술이라서 하라고 권유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 858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엄청난 명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받고요. 우선 김 교수님 의과대학 네. 진학하신 동기 그때도 이대가 뭐 인기는 있었죠? 그렇죠. 예. 인기는 있었는데 지금 같지는 않았죠. 예. 예, 우리 강 선생님도 같은 저희랑 이제 같은 동기시니까 잘 아시겠고 그렇습니다. 예. 왜 어떻게 진학을 하시게 예. 됐어요? 예. 개인적인 이야기 했대요. 네. 제가 그때 고3 때 어느 과를 갈까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부산이 고향인데 비 오는 날 태종대를 갔었어요. 여러분도 태종대 많이 가셨겠지만 태종대 입구 전에 그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탑이냐면 우리나라에 6.25 당시에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들을 기념하는 탑이에요. 그걸 있는 줄 모르다가 그날 우연히 보고 그 의사 마크 있잖아요. 의학 마크. 이게 기둥에다가 뱀 돌아가는 모양의 네. 그런 걸 딱 보고 역시 의과대학에 가라는 소리인가 보다. 아스클레피아스 샤프트라는 그걸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의과대학을 가라는 네. 하늘에 계시다 그러고 가셨네요. 뭐 공부는 워낙 잘하셨을 거고 학교 다닐 때도 워낙 공부 학점이 좋으셔서 신경외과를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경외과는 학점 0.1점 갖고 가고 못 가고 할 정도로 참 진짜 인기가였는데 공부를 잘하셔서 갔나요? 아니면 뇌수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가셨나요? 공부를 그때는 뭐 이제 저희 위에 선배님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던 데인데 저 때만 해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게 이 의과대학의 신경외과가 왜 그런 말이 생기게 됐냐면 저희 돌아가신 은사님이 레지던트 전공의를 뽑는 기준을 딱 하나만 정하셨어요. 의과대학 성적 보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성적 좋지 않은 사람은 자체적으로 이제 걸러지죠. 그래서 그런 말이 회자된 것 같고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이 신경외과에 특히 개두술 뇌를 열고 사람이 뇌를 만지고 뭐 병소를 제거하고 혈관 터진 거를 이렇게 이 출혈을 제거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멋있는 거 해봐야지. 그러고 한 거죠. 저는 뭐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쳐다만 봐도 심장이 떨리고 사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신경외과 너 전공해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의사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던데 또 그걸 아름답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도. 아름답다기보다는 너무나 멋있다. 멋있고 너무나 이제 흥분되죠. 그냥 와. 내가 이 뇌를 치료해서 사람을 살린다니. 제가 어떤 뭐 일본 영화를 보니까 흉부외과 명의에 관한 게 나왔어요. 드라마였는데 일본 드라마인데 그 흉부외과 선생님이 꼭 그래요. 심장은 다 수술한 다음에 심장은 아름답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분들은 뭐 타고난 DNA에
그렇죠.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신경외과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하실 때도 척추도 있고 뇌도 있는데 네. 그중에서 뇌가 더 대단해 보이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사람 다들 다 아시지만 뇌라는 게 이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조절하는 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간이라고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러죠. 아주 굉장히 작은 엄지손가락만한 그 통로에 사람의 모든 인지와 운동과 감각과 모든 게 다 통과한다고. 그게 이제 옛날 말로 바늘구멍 하나만 딱 생겨도 후유증이 남는 그런 아주 굉장히 복잡한 데고, 그런 데는 이제 뭐 그런 데 종양을 제거하고 혈관 터진 걸 수술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뇌 수술은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평소에 하는 수술이 너무나 이게 정교하고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생활이 계속 그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나와서 되게 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대범하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흉부외과 의사들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경외과 의사들은 되게 소심하고 그냥 여 조그마한 것 갖고도 안절보질 못하고 그런 캐릭터가 예. 많이 생깁니다. 예. 제가 전전 직장에 다닐 때 그 어떤 분이 인제 쓰러지셨어요. 근데 네. 지금 그 브레인스템에 점 같은 게 있어도 문제다 했는데 네. 진짜 그분이 딱 핀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예예. 진짜 출혈이 진짜 딱 핀포인트 점 하나 생겼는데 완전 사지마비가 네. 되시고 네네네. 숨도 못 쉬시고 의식도 음음. 없고 6개월에서 1년 지나서 회복이 좀 되셨는데도 여전히 장애가 그렇죠.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예예. 정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뇌는 정말 부위에 따라서는 점 하나 딱 손상받았는데도 치명적이니까 좀 이렇게 세밀해지시는 건 뭐 네 네. 이해가 갑니다. 김 교수님 자체 그 분야 네. 그거 전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 모야모야 디지즈라고 돼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이제 혈관. 예. 일부분이죠. 예. 소위 말해서 어 뇌혈관, 제가 있는 학회가 뇌혈관 외과라는 데인데요. 우리 뇌나 척추에 생기는 모든 혈관과 관계된 혈관 이상 때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다 다룹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뇌에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혈관 변화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풍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는 얘기하죠. 예 중풍이라 예 예. 그러고 중풍이라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크게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도 있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조금 더 많은데 뇌경색은 주로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물 치료나 다른 그런 보존적 치료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옛날부터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셨고, 뇌출혈은 출혈된 혈종이라고 그러죠. 뇌출혈을 제거를 해야 되고 출혈이 된 원인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신경외과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30년 전에 30-40년 전에 뇌혈관외과를 전공한다는 거는 중풍, 뇌졸중 중에 출혈성 뇌졸중을 치료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뇌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특히나 이제 뇌동맥류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 있을 때나 아니면 삼성의료원 와서 한 10년 동안에는 예컨대 제주도에서 뇌출혈 환자 중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동맥류가 터진 환자는 제주도에서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은 다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의학이 30년 동안 굉장히 발전하고 그다음에 지방 의료도 지금 뭐 지방 의료가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때 그래도 이후로 수술하실 분은 예, 그때 있어서 이후로 이제 예.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지방에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서울로 이렇게 뇌출혈 환자가 확 모이는 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의료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높지가 않았어요. 예컨대 뭐 옛날엔 그런 말도 있었죠. 수술하다가 뭐 환자가 이렇게 뇌출혈 환자 수술하다 잘못돼도 이렇게 수술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보호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수술이라도 하고 그렇죠. 수술이라도 받게 해 죽으면 뭐 줘서 그래도 괜찮다 원이 없다. 이렇게 했던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런 말이 있었죠. 요새는 뭐 종양 수술도 해 갖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막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옛날이죠. 옛날 예. 얘기죠. 예. 예. 그런 인제 동맥류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 하나 받을게요. 알파 TFY3B 님. 지금까지 뇌동맥 클립을 물어보셨는데 얼마나 하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셀 수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클립은 소위 말해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네. 말하는 건데요. 뇌동맥류 결찰술은 지금까지는 한 3,900개 정도 뇌동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뇌동맥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개두술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 병원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1년에 한 500개 정도의 뇌동맥류 수술을 합니다. 개두술을 하는 의사 3명이서요. 근데 뭐 옛날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하는 수술 뇌동맥류 저희들 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하는 수술의 거의 대부분은 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한 30년 전부터 한 20년 전까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제 여러 병원 하는 병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줄었는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인데 동맥류 수술은 똑같은데 터져서 하는 수술과 안 터지는 수술은 병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터지면은 살리기 어렵죠. 살리기 어렵죠. 살리기 어렵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이 회복 경과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어려운 질환입니다. 예. 슈퍼스타 여배우 강수연 님도 터져서 와서 그렇죠. 결국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것 같고 아산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또 그때 그것도 출연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술 안에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수술하면 다 좋아지나요? 터진 다음에 해도?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동맥류라도 어떤 병인에 의해서 생기는 동맥류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병원에서 그런 동맥류 수술을 이렇게 동맥류가 파열성 동맥류가 파열된 환자들이 어느 한 병원에 모일 수 없는 이유가 대개는 이제 중풍, 소위 말해서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 생기면 갑자기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요즘 다 119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병원으로 일단 가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날 같은 이런 개두술뿐만이 아니고 혈관 내 치료, 혈관 내 색전술을 하는 병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인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뇌동맥류 수술 치료에 혈관 내 치료를 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게 훨씬 좋고 수술을 안 하면 더 이렇게 치료 결과가 나쁜 굉장히 좀 특수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여러 병원에서 그런 지주막하 출혈 환자를 치료하는 건 좋은데 그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개두술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개두술을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트레이닝과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개두술을 하는 의사의 숫자는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새로 젊은 의사들이 그런 개두술 치료까지 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죠. 그쵸. 뭐 신경외과면 사실 선진국 굳이 네. 미국을 꼽지 않더라도
같은 의사지만서도 신경외과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과 대우는 탑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 예.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그냥 한국에서는 뭐 예. 그냥 전혀 그런 음. 인센티브도 없고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뭐 환자 잘못되면은 고소하고 그렇죠. 예, 이러니까. 예, 예. 그 환자분들이 일반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면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네, 일단 네. 의료 아이, 그럼요. 사고와 예. 의료 사고와 의료 잘못은 다른 건데 그렇죠. 근데 예. 결과가 나쁘면 이제 소송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무죄가 나와도 무죄가 나와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피해 가는 것들은 좀 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뭐 그게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그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환자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 거를 의사의 하나의 의사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면 정말 우리들이 의학계에서 다 걱정하듯이 나중에는 그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죠. 그러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소송할 의사도 없어요.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뭐 수입을 해오시겠죠. 알아서 해오시겠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왜 선진국에서는 다 국가가 보상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를 예, 위해서가 예, 아니라 예. 이제 이 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봐야지 했는데 그 서울대 교수님이 네. 그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그 의료 이제 치료를 하다가 영국에서 네. 영국도 선진국이잖아요. 네, 네. 치료를 하다가 결과가 나빠진 환자들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 슬프고 또 보상도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네. 그게 1년에 3-4조 정도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술을 하셨는데 결과는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이걸 보상을 해주니까 그렇죠. 의사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죠. 예, 하느님 뜻에 따르고 말하자면 일종의 예, 그 결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서 신경외과면 신경외과 선생님들 그냥 그래도 안심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 합리적인 사회적 결정이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게 없고요. 예, 우리나라는 딱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자 상태가 나쁜데 누가 책임을 지겠어? 의사가 져야지. 뭐 이런 문화가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네. 다 피해가는 건데 또 이걸 네. 또 의사들이 돈벌이가 안 돼서 피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보람이라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릴 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뇌수술이야 또 큰 거지만 사실 그렇죠. 뇌수술하다가 뇌수술을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거나 결과가 나쁘면 좀 이거는 그래도 좀 사람이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요즘은 하도 이 의료 소송이 많아서요. 뭐 네. 잘 아시겠지만 그 국적기에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의사 있습니다 하면 그렇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죠. 의사 선생님들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또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책임을 지고 또 그 길 가다가 환자가 쓰러졌는데 이 심폐소생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반신반의하고 물어봤는데 자기 영역 밖에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저한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심폐소생해서 실제 사례가 살렸대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네, 하다가 그럼요. 갈비뼈가 그 할아버지께서 2대가 부러지셨는데 아드님이 고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절대 자기 수술권,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그 그렇죠. 진료권 밖에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이제 의사들한테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변호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신문을 보면 의사가 옛날엔 맨 의사가 뭐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살렸다 하는데 요즘에는 다 뭐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살려요. 예. 참 슬픈 일이에요. 왜 이게 사실 저희가 웃고 얘기하지만 예. 세상에 이게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헷갈릴 때 있습니다. 김 교수님 또 다시 한 분이 네. 좀 급히 물어보시는데 네. 진가 8003 P7 Y님께서 3차 대학병원에서 개주술 전에 아스피린과 은행나무 추출 영양제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또 5일 전부터는 먹지 말라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되게 이제 아스피린은요, 아스피린은 이제 항혈전제죠. 혈소판제죠. 그래서 이제 수술 부위에 출혈을 이제 지혈을 잘 더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안 하는데, 근데 아스피린을 꼭 먹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하루 이틀 끊으면 당장 다른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은 수술 전날까지 아스피린을 먹기도 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그런 다른 일반적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같이 없으면 되게 아스피린은 끊도록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죠. 은행물 추출물은 큰 영향은 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수술을 해주실 교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교수님 국제학회 같은 데 많이 가실 텐데 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명의들과 교류하시다 보면 참 한국의 내가 의사 명의라고는 하지만 부럽다. 이런 생각, 또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제도도 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점 이런 건 없으신가요? 되게 이제 아까 신경외과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 신경외과가 굉장히 존경받는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다른 사람의 직업이 전당 가장 첨단이고 그 농담이 한참 전 이야기니까 그게 지금도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되는 직업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 네. 우주공학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뉴로서전이라고. 미국에서 제가 어디 다른 공항 같은 데 가서 뉴로서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렇죠.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이런 데는 포함해서 신경외과 의사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굉장히 좀 저희들보다는 훨씬 우호적이고 굉장히 의사를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도 신경외과의 수술이 잘 되고 신경외과를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의료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게 자기들한테 일반 지역사회나 국민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훨씬 많은 게 저희들이 가장 부러운 면이죠. 예. 저는 존경합니다. 의사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신경외과 교수님들 아주 존경합니다. 예, 바나나님, 바다나나님 9125님 뇌동맥 3.5mm이신가 봐요. 네. 신장동맥류는 12mm인데 네. 어떻게 관리해야 커지지 않나. 45세 여자분이시고 비만이 있고 혈압은 정상이시라고 하는데 그냥 쭉 예, 어떻게 이런 환자가 이제 저를 포함한 뇌혈관외과 담당하는 신경외과 교수 외래로 가장 많이 오죠. 뇌동맥류가 3.5mm가 물론 일반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동맥류 사이즈보다는 크지만 신장동맥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장동맥류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폴리시스틱 키드니라고 예, 다낭성 신장 있잖아요. 예. 다낭성 신증이 있는 환자라면 저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낭성 신장이 있는 환자의 뇌동맥류는 파열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굉장히 파열 위험성이 적은 데면 그냥 놔둬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낭성 신장이 있는지, 그다음에 뇌동맥류가 일반적으로 파열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영향이 큰 거는 일단은 흡연이고요. 그다음 혈압, 그다음에 이제 음주 이런 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성 신장염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보시고 그것 때문이라면 치료를 권하는 편이고요.
운동은 뭐 힘든 운동이 동맥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나나 9125 님은 이건 한번 신경외과 네, 전문의한테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네, 되는지 이건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지금도 수술하시죠? 네, 하죠. 응급수술도 있으신가요? 아,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젊은 의사들이 이런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뇌졸중을 담당하는 네. 수술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수술을 담당할 의사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과에 아무리 환자가 적게 오는 과라도 우리가 이제 온콜 당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나가야 되는 그런 온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아무리 적은 수술이라도 아무리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라도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병원에 그 수술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365일 그냥 환자 두 올지 않아요. 명도 적죠. 2명도 적죠. 근데 네. 환자가 적다는 걸 가정하면 아무리 그러면 뭐 그 한 분이 어디 가고 이 네, 한 네, 분도 네. 일이 아니 있으시면 네. 아니면 그래서 이제 여러 네. 지역을 한데 묶어서 네. 질환별로 이제 권역별 당직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고요. 아까 응급수술 말씀하셨는데 제가 50대 중반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는 응급수술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 병원이 좀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 밑에 이제 후배들이 뭐 2명 이상 들어와 있어서 저는 요즘은 이제 응급콜은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60대가 돼서 네, 좀 네, 근데 제가 아는 또 명의 그분은 이제 외과 교수님이신데 네, 너무 어려운 병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별로 요새는 안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7시부터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는 날은 7시부터 인제 출근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전날 또 1시에 네, 그분 아니면 수술을 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분도 이제 65세신데 참 제가 보니까 새벽 1시에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셨다가 그렇죠. 1시에 정말 제가 물어봤어요. 와서 수술하시고 우연히 네. 그분을 그다음 날 네, 뵙게 네. 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고 "선생님이 먼저 죽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네, 네, 그랬더니 네. 나 아니면 그 그렇죠. 환자가 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자기도 미치겠다. 네, 왜냐면 뭐 그 1시에 와서 수술하시고 60대에 네. 예 자다가 벌떡 깨 갖고 했겠죠. 그리고 다시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수술하시고. 참 근데 그래도 교수님은 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예, 데 예. 근무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지금 다들 근데 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인제 네. 은퇴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의사들이 워낙 인제 그렇죠. 그 옛날에 예, 이렇게 예, 쌓아온 의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참 뭐 괜찮을까요? 교수님 같은 이런 명의가 한 분 나오려면 명의까지는 아니라도 수술을 할 정도의 의사가 나오려면 의대 6년에서 그다음에 신경외과 수술 뭐 4-5년 한다고 되지도 않을 거고 전문의 딴 다음에 몇 년이나 걸려야지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 나오는 40대, 30대 후반에 이제 처음 자기 수술을 시작하는 의사들은 제 경우로 보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이나 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잘 조성돼 있어서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많으면 어떤 의사가 제일 잘하는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개 이제 외과 의사들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보통 한 45세부터 한 50대 중반 후반까지가 가장 피크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뭐 한 40대만 돼도 그냥 의사 한지 전문의 되고 자기가 한 6-7년 이상의 경험만 있으면 다들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쉽게 얘기해서 아주 그냥 그렇죠. 짧게 잡아도 한 20년 예. 양성을 그렇죠. 열심히 또 예. 열심히 의과대학 6년 하고 뭐 지옥 같다고 죄송하지만 네. 비교가 되는 신경외과 전공이 또 하고 뭐 한 20년을 죽어라고 하면 수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참 네.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네. 그게 참 그런 게 아직까지는 이제
요즘 이제 피지컬 AI 나오면서 수술도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외과 의사 다 없어진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예, 안 그렇게 해요. 예. 생각은 안 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이 다 옳다 하더라도 네.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까지 의사가 해야 되는 수술은 신경외과 수술일 거다.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여기저기가 많이 쑤시고 아파서 안마를 받아보는데 네. 아무리 비싼 안마기를 예, 예. 해도 아, 손으로 안마 받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네. 안마사 선생님들은 네. 그 AI 시대나 로봇 수술 시대에도 아마 계속 계실 것 같다고. 뭐 전 신경외과는 뭐 그 신경외과 선생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뭐 이럭저럭 그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 명의 소멸시대 안타까워하면서 또 우리 그 명의이신 삼성서울병원 김종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네. 그래도 여기 나와 주셨으니까 명의로서 네. 예, 명의로서 그 정부 당국이 좋고 후학도 네. 좋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네. 좋고 요거 좀 당부하고 싶다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우리나라 뭐 의학계나 신경학계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나온 것처럼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고 복두도 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그 피해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을 하는 의사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뭐 5년, 10년이 세월이 어렵게 가겠죠, 그것도. 예, 예. 예. 그렇게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금방 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컨대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대형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도 수술을 못 받아서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은 뭐 그냥 그런 일이 한번 생기니까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5년, 10년만 되면 그런 일이 매번 생깁니다, 매번.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그런 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의료 현실을 바라보고 의사의 어떤 편이라면 이상하지만 의사의 그런 어려움과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을 후원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적으로라도 지도해 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게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정책 당국도 거기에 훨씬 더 저희들 뭐 신경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몇십 년 동안 얘기해도 정책 당국을 움직이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저기 보통 국민들도 그렇고 네. 그냥 의과대학 졸업하면 뚝딱 교수님처럼 뭐 수술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분이 생기려면 뭐 몇십 년이고 그 초짜 정도 그래도 수술을 좀 내가 내 수술을 하면 내 머리를 좀 맡길만 하다. 너무 어렵지 않은 수술은 그런 분 하나 키우기에도 우수한 사람을 그렇죠. 선별해서 20년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시간도 다 됐고요. 네. 어쨌든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종수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